아니, 사람을 죽일 일 있어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데요. 돈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안 사요. 미국의 한 식당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넘어온 단 하나의 식재료 때문인데요. 한국인들이 즐기는 식재료 하나로 인해 벌어진 사건.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애틀의 캐피톨 힐에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셰프 루크 메카시입니다. 제 레스토랑은 시애틀의 신선한 재료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미국 요리를 선보이는 곳으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맛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항상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요리에 대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본 이후부터였습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만 해도 단순히 요리 대결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흑수저와 백수저 셰프들이 대결하는 콘셉트가 흥미로워서 무심코 시청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프로그램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한 사람, 에드워드 리 셰프의 모습은 제게 커다란 충격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한국 태생으로 미국에 입양되어 뉴욕에서 자란 셰프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610 매그놀리아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남부 전통 요리의 한식 재료를 접목해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는 곳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제가 그에게 매료된 것은 단순히 그의 요리가 맛있어 보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철학, 그리고 요리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요리는 문화를 연결하고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말은 제가 요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요리는 그저 창의적인 음식이나 흥미로운 메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어주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이전에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제 마음을 사로잡던 셰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심사위원들 앞에서 한식을 기반으로 한 남부 요리를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고추장과 된장 같은 한식 재료를 활용해 남부 전통 요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이 요리는 문화를 뛰어넘는다라고 극찬한 장면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런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나도 요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를 연결하는 셰프가 되고 싶다. 그가 흑백요리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요리 실력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요리로 표현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경계를 허물고 도전하는 그의 자세는 저에게 강렬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에드워드 리 셰프처럼 나만의 독창적인 요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재료와 요리 문화를 직접 탐구해야겠다고요. 그 결심으로 저는 2024년 가을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의 전통 재료와 요리 문화를 몸소 체험하기 위해 짧지만 진한 여행을 계획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광장시장과 통인시장 같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다양한 음식을 접했습니다. 시장에서 처음 맛본 비빔밥은 단순히 한 그릇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신선한 나물과 고소한 참기름, 매콤한 고추장이 어우러진 그 맛은 미국 요리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육개장은 또 어땠을까요? 얼큰하고 깊은 국물 맛이 제 입안 가득 퍼질 때 저는 한식의 매운맛과 진한 풍미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 정선에서 경험한 산채 요리였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만난 산채 비빔밥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같은 나물들이 각각의 맛을 살리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이 요리를 통해 한국 음식이 얼마나 자연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재료 본연의 맛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재료는 바로 고사리였습니다. 쫄깃한 식감과 독특한 풍미가 제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죠. 색감도 갈색빛을 띠며 마치 고기의 섬유질을 길게 늘어뜨린 모양새를 하고 있어 더 관심이 갔어요. 그런데 고사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서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사리는 생으로 먹으면 프타킬로사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이 사실을 접하고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재료가 음식에 사용될 수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저는 식당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식물에 발암 물질이 있다고 해요. 이런 식물을 식재료로 쓰면 위험하잖아요. 그러자 주인은 차분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사리는 데치거나 삶으면 그 성분이 다 제거돼요. 한국에서는 3000년 동안 고사리를 먹어왔습니다. 고사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채 중 하나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한국에서 3000년 동안 먹어온 식재료라는 것에 마음이 놓이며 다시 한번 고사리를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재료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재료라면 요리에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있고 독특한 것을 넘어 자연과 조화롭고 문화적으로 깊은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고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제가 시애틀로 돌아가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데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고사리라는 재료와 한국 음식에서 느낀 깊은 영감은 분명 특별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제 요리에 녹여낼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맛은 단순히 강렬하거나 색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오랜 전통 속에서 완성된 것이었거든요. 저는 이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고 싶었고 동시에 저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시애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고사리를 활용한 요리를 개발하기 위해 한인 마트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데친 고사리를 구입해 손질하며 감을 잡아가려 했죠. 동시에 시애틀의 청정 산악 지역에서 자라는 야생 고사리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근처 농부시장에서 신선한 고사리를 채취해 판매하는 소규모 농가와 연결될 수 있었고 덕분에 재료의 공급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야생 고사리를 직접 데치고 삶아보며 한국에서 먹었던 고사리의 식감을 찾기 위해 강제 채식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사리를 활용한 요리가 미국 손님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죠. 고사리는 한국에서는 익숙한 재료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낯선 식재료였습니다. 저는 이 재료의 매력을 손님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고사리의 식감을 최대한 살리는 요리였습니다. 저는 고사리를 대중적으로 즐기는 파스타와 리조또, 그리고 스테이크의 가니쉬로 활용해 실험해 보았습니다. 처음 시도한 것은 크림 파스타였습니다. 고사리를 얇게 썰어 부드러운 크림 소스와 함께 조리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림 소스의 풍미와 고사리의 쫀득한 식감이 기분 좋은 대비를 만들어냈거든요. 이후 동료들에게 이 파스타를 테스트로 선보였을 때 이게 정말 채소가 들어간 요리냐며 놀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조또에 도전했습니다. 저는 시애틀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버섯과 고사리를 조합해 크리미한 리조또를 만들어냈습니다. 고사리의 은은한 풍미가 버섯의 깊은 맛과 어우러져 아주 잘 맞는 조화를 이루었죠. 스테이크 가니쉬로 활용했을 때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고사리의 쫀득한 식감이 부드러운 고기의 텍스처와 대조를 이루며 동료들에게 아스파라거스보다 더 훌륭한 가니쉬라는 호평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파인다이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와 경험을 손님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아낸 코스 요리를 구성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아이디어는 코스의 메인 디쉬였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육개장이 떠올랐습니다. 육개장은 한국에서 제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깊고 얼큰한 국물 맛,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고사리와 양지고기가 만들어내는 조화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육개장의 매콤한 풍미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소고기인 한우를 활용한 타르타르를 메인으로 삼고 육개장에서 영감을 받은 소스를 곁들이기로 했습니다. 최고급 프라임 비프를 얇게 다져 타르타르로 만들고 그 위에 고춧가루와 된장,
참기름 등을 조합해 육개장에서 느꼈던 매콤한 소스를 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친 고사리와 무순을 가니쉬로 올렸죠. 완성된 요리를 처음 맛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육개장 소스의 얼큰하고 진한 맛이 한우 타르타르의 부드러운 텍스처와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고사리의 쫀득한 식감이 그 모든 맛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코스의 나머지 부분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의 시작은 아뮤즈부시로 손님들에게 고사리의 매력을 소개하는 간단하지만 강렬한 한입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고사리를 얇게 채 썰어 튀긴 뒤 바삭한 텍스처를 살린 고사리 칩을 만들고 그 위에 고추장 크림과 트러플 오일을 곁들였습니다. 손님들은 한 입에 넣자마자 고사리 특유의 고소함과 고추장의 풍미를 느낄 수 있었죠. 에피타이저로는 고사리와 백김치를 활용한 샐러드를 구상했습니다. 제철 아스파라거스와 신선한 고사리를 데치고 백김치의 얇은 윗면으로 돌돌 말아 레몬 드레싱과 구운 잣을 곁들여 샐러드를 완성했습니다. 가벼운 시작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돋우기에 완벽했습니다. 디저트는 고사리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한국적인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코스를 부드럽게 마무리할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꿀과 생강을 활용한 아이스크림으로 전체적인 무게감을 덜어내면서도 마지막까지 한국의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메뉴를 완성한 뒤 저는 시범 디너를 통해 코스의 흐름을 점검했습니다. 몇몇 지인들과 요리 평론가를 초대해 코스를 제공하며 각 요리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죠. 다행히도 큰 수정 없이도 메뉴가 완성도를 인정받았고 이제 손님들을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코스의 이름은 한국의 흑백 재료와 시애틀의 밤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감동과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에서 배운 철학을 담은 이름이었죠. 첫 손님들을 맞이하던 날,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상태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코스의 첫 요리인 고사리 칩을 맛보며 놀란 표정을 짓는 순간, 저는 이 코스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고사리를 활용한 요리에 감탄했습니다. 생소한 고사리라는 식재료를 이렇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맛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메인 요리였던 한우 타르타르와 고사리는 가장 큰 호평을 받았죠. 손님들은 육개장의 매콤한 풍미가 고사리와 완벽하게 어우러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은 이 코스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저는 고사리와 한국 재료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곧 찾아왔고 이는 제 요리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흑백 재료와 시애틀의 밤이라는 코스는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인 분위기를 이끌자 레스토랑은 이 코스 덕분에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현지 음식 블로거들의 리뷰가 이어지며 예약은 몇 주 치가 금세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매일매일 동료들과 행복한 시애틀의 밤을 만들던 도중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매장을 방문한 한 손님이 남긴 틱톡 영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한 한 중국인 틱토커가 코스를 즐기는 듯 하더니 갑자기 고사리를 찍으며 이 레스토랑은 독초를 판매한다고 말하는 영상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오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사리는 발암 물질이 포함된 위험한 재료라며 이런 걸 사용하는 셰프가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까지 담은 영상을 이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팔로워 수는 수백만 명에 달했고 영상은 단 며칠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장 레스토랑의 평판에 치명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영상이 퍼진 뒤 레스토랑의 SNS에는 악성 댓글과 부정적인 리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사리 요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이런 독초를 음식에 사용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저를 비난했죠. 한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사리가 발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공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레스토랑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고사리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타퀼로사이드가 소량 포함되어 있지만 이 성분은
데치거나 삶으면 완전히 제거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에 대한 논문과 자료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고 한국의 전통 요리 방식이 고사리를 안전하게 조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 글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토대로 고사리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게시물을 준비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사리는 한국에서 3,000년 넘게 사랑받아 온 전통적인 식재료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독성이 있을 수 있지만 데치거나 삶으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전통적으로 조리해왔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항상 이 과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고사리의 건강 효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고사리는 비타민 A와 C,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면역력 증진과 소화를 돕는 전통적인 재료라는 점을 강조했죠. 게다가 제가 한국에서 직접 음식들을 먹으러 다니며 경험한 고사리에 관련된 음식들의 사진을 추가적으로 게시하며 손님들에게 안심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 글을 올리자마자 일부 손님들이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 고사리가 안전한 재료네요. 당신의 요리는 훌륭합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사리가 효능이 엄청 좋은 음식이었네요. 한국에서 3,000년 동안 먹어왔단다. 고사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한국이 입증하고 있다. 한국에선 도대체 못 먹는 게 뭐야? 독초도 먹는 사람들이네. 대단하다. 하지만 여전히 악성 댓글과 오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틱토커가 올린 영상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명예훼손에 가까웠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 틱토커와 직접 연락을 시도했고 그의 영상이 레스토랑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틱토커는 이후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는 고사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상을 만들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한인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한 한국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고사리 논란으로 힘들었던 셰프님 맞으신가요? SNS에서 쓰신 글을 읽고 감동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적 몸이 약해서 힘들어했을 때 어머니께서 고사리 비빔밥을 자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맛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혹시 셰프님 레스토랑에서 그 요리를 재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부탁은 제게 또 다른 영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하며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위한 특별한 저녁 코스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고사리가 단순히 한식의 재료가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는 어머니의 손맛과 위로를 상징하는 특별한 음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이 원했던 고사리 비빔밥을 제 방식으로 재현해냈습니다. 비빔밥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등 한국에서 경험했던 산채 요리의 정수를 담아냈고 고추장 소스도 제가 직접 만들어 손맛을 더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음식을 맛보며 깊은 감사를 표했고 한국의 고사리에 담긴 특별한 추억을 떠올리며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음식 잡지에서 저희 레스토랑을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여태껏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이런 일이 한 차례도 없었기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잡지의 취재팀이 방문해 고사리를 중심으로 한 제 코스 요리를 취재했고 저는 동료들과 기쁜 마음으로 취재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죠. 고사리 비빔밥이 그리웠던 한국인 여성은 사실 시애틀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주인이었고 제 요리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잡지사에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유명 잡지사에서는 한식 취재로 몇 번이나 그녀의 레스토랑을 취재했었고 그로 맺어진 그녀의 인맥으로 저희 레스토랑을 취재하러 온 것이었죠. 기사가 나간 뒤 레스토랑은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약은 다시 만석이 되었고 고사리를 활용한 코스는 시애틀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저희 레스토랑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포 가족, 한식을 사랑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단순히
고사리로 만든 요리가 궁금한 사람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했죠. 저는 고사리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님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고사리는 요리로 문화를 연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특별한 재료였습니다. 에드워드 리 셰프가 말했던 것처럼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를 잇는 강력한 도구가 된 것이죠. 고사리로 인해 저를 알아본 한국인 여성과 그녀의 가족을 위한 특별한 저녁은 제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고, 고사리를 중심으로 한 요리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사람들의 추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프님의 요리를 먹고 나니 고사리가 정말 매력적인 재료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음식을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만났던 정겨운 풍경, 육개장의 얼큰한 맛, 그리고 산채 비빔밥에서 느꼈던 자연의 풍미까지. 한국의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문화와 역사가 담긴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고사리를 비롯하여 더 많은 한국의 재료를 탐구하며 새로운 요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사리로 시작된 여정은 단순히 한 코스 요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감동을 제 요리에 담아내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리를 통해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고사리라는 작은 재료가 제게 가르쳐 준 건 바로 이런 힘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음식의 깊이를 탐구하며 요리를 통해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고사리와 시애틀의 밤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리는 문화를 연결하고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한 해 감동 비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겨울철 독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극심한 만큼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목 건강이 독감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뉴스를 접한 여성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거주 중인 자신의 딸 때문인데요. 바로 자신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오늘의 주인공. 도대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주 스카스데일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곳은 미국에서도 학군이 좋기로 유명한 동네로 딸 리즈의 학업을 위해 이곳으로 이사했고 여기서 산 지도 벌써 10년이 넘어버렸네요. 저희 딸 리즈는 그야말로 우리 부부의 전부였어요. 그녀가 태어나던 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질 만큼 소중한 존재였죠. 그런데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이 한 선택으로 인해 저희 부부에게 충격을 주었던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이야기를 풀기 위해선 리즈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야 해요. 리즈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밖에서 이삿짐 트럭이 멈추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새 이웃이 어떤 사람들일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리즈가 뛰어오더니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엄마, 옆집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오고 있어요. 창밖을 보니 한 가족이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걸 보니 우리와 비슷한 또래의 가족인 것 같았어요. 잠시 고민하다 저는 리즈와 함께 쿠키를 구워서 인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초콜릿 칩 쿠키가 담긴 접시를 들고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예요. 옆집에 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녀는 반가운 표정으로 자신을 제시라고 소개하며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며 웃었어요. 그때 제시의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민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발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리즈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리즈에게 인사를 하라고 툭툭 쳤고 리즈는 수줍어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녕, 나는 리즈야. 소피아도 머뭇거리더니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안녕, 나는 소피아야. 우리 집에 강아지 있어. 너도 강아지 좋아해? 응, 강아지 좋아해. 이름이 뭐야? 저와 제시는 아이들이 금방 친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며 둘은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제시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소피아가 여기 와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너무 고맙네요. 리즈와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리즈에게 또래 친구가 생겨서 정말 좋네요. 옆집에 이렇게 좋은 이웃이 오셔서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 리즈와 소피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같이 도로로 나갔고 학교에서도 항상 함께 다녔죠. 방과 후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피아가 우리 집에 와서 리즈와 노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집안은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한 번은 뒷마당에서 두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소피아의 강아지 럭키에게 굴러갔습니다. 럭키가 공을 물고 도망치다 넘어져 굴렀어요. 그런데 두 아이는 깔깔거리며 럭키와 함께 땅을 구르며 온몸에 지푸라기가 달라붙었죠. 저와 제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둘이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마치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꿈꾸던 삶이 현실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죠. 아이들이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저와 제시도 가까워졌습니다. 제시는 사려 깊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집에 직접 만든 머핀을 가져오기도 했고 저는 커피를 준비해 그녀와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곤 했습니다. 요즘 리즈가 수학 숙제를 어려워해서 걱정이에요. 제가 말하자 제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소피아도 수학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그룹으로 공부하면 좀 나아질지도 몰라요. 우리 한번 같이 자료 찾아볼까요? 그렇게 저와 제시는 아이의 육아를 위해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들도 금방 가까워졌어요. 남자들은 운동으로 친해지는 경우가 많죠? 저희들의 남편들은 대학 시절 농구팀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었는데 이 공통점이 두 사람을 빠르게 친구로 만들어줬죠. 한 번은 주말에 두 남편이 저녁 바베큐를 걸고 동네 농구장에서 결투를 벌인 적이 있어요. 저와 제시는 아이들을 데리고 응원하며 웃고 떠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내가 대학 시절에 3점 슛으로 이름을 좀 날렸어. 제시의 남편이 자신만만하게 말하자 제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이름을 대학을 다니는 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걸? 어디 한번 해봐. 그렇게 남편들은 농구를 하며 서로 몸을 부딪히며 친해지고 결국 농구에서 진 제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는 벌칙을 수행했죠. 저희 집 뒷마당에서 남편들은 바베큐를 구우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고 저와 제시는 음식들을 같이 준비하며 그리고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어놀며 점점 하나의 공동체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의 생일날은 두 가족 모두에게 가장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제시는 뒷마당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고 리즈는 제일 먼저 초대받았죠. 두 아이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 내내 춤을 추고 노래하며 즐거워했어요.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리즈와 소피아가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소피아와 베스트 프렌드를 하기로 했어요. 우린 평생 친구예요. 리즈가 너무 좋아요. 리즈랑 같이 평생 즐겁게 살래요? 저희 부부들은 리즈와 소피아가 더 사랑스러워 보였고 그렇게 두 가족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 속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이웃 이상의 가족 같은 관계로 발전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점차 성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리즈와 소피아의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었습니다. 두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늘 함께였고 서로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두 아이의 관심사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대중문화 K-팝이었습니다. 리즈가 처음 K-팝을 접한 건 소피아 덕분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BTS의 음악 영상을 보고 매료되었고 이를 리즈와 공유했죠. 처음엔 단순히 신나는 음악이라고 생각했던 리즈도 곧 BTS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리즈는 저를 부엌으로 부르더니 태블릿을 들고 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BTS라는 그룹인데 정말 대단해요. 춤도 잘 추고 메시지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화면 속에는 젊은 남성들이 화려한 무대를 펼치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경쾌하면서도 중독성이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멋지네. 그런데 요즘 BTS를 많이 좋아하나 보네? 리즈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이 그룹이 한국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아세요? 소피아랑 저 나중에 꼭 한국에 가서 콘서트도 보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리즈와 소피아는 K-팝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 전반에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는 방과 후에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유튜브에서 한국어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한 번은 리즈가 저녁 식사 중에 한국의 전통 음식인 불고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엄마, 불고기라는 음식 들어보셨어요? 고기를 한국식 양념에 절여서 먹는 고기인데 엄청 맛있대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불고기, 고기는 뭐든 맛있겠지. 한국의 맛을 느껴볼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주말에 소피아네와 함께 불고기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아이는 레시피를 찾아보고 같이 한인마트로 가서 관련 재료들을 구매했죠. 양념을 준비하고 굽는 것까지 아이들이 손수해보며 즐거워했어요. 온 부엌에 달짝지근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보다 더 강렬했죠. 하지만 아이들의 관심은 단순한 취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리즈와 소피아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소피아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도중 리즈와 소피아가 방에서 나와 우리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한국에 여행 가는 거 어때요? BTS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장소부터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오빠들이 홍보하고 있는데 꼭 가보고 싶어요. 리즈가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피아도 곁에서 거들며 말했죠. 맞아요. 그리고 봄날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바다를 직접 보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너희가 학교도 바쁜데 어떻게 한국까지 여행을 가겠니? 라고 했고 제시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한국 노래를 부르고 BTS의 이야기를 꺼내며 설득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가 정말 있는 줄 알 정도로 리즈와 소피는 음료를 입혀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여행이고 어린 시절 추억이니만큼 남편을 설득하고 제 시내와 상의 끝에 가족 동반으로 한국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두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들뜬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즈와 소피아는 여행 일정을 손수 짜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경복궁 같은 전통 건축물도 보고 싶어요. 여기도 BTS가 춤을 췄고요. 그리고 한옥마을도 가야 해요.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장면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여행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두 아이는 BTS와 관련된 장소들을 방문하고 싶어 했고 제시와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장소와 현대적인 매력을 모두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남편들은 주로 한국 음식과 술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했죠. 한국에는 막걸리라는 전통술이 있다는데 그거 한번 마셔봐야겠어. 제시의 남편이 말하자 저희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길거리 음식이 엄청 맛있대. 우리 그것도 꼭 먹어보자고. 드디어 한국 여행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항 시설과 효율적인 절차는 시작부터 우리를 놀라게 했죠. 한국의 공항이 정말 대단하구나. 제시가 말하자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미국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 봐. 저도 공항의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놀랐고 수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며
한국의 문화적 인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일정은 경복궁이었어요.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으며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두 아이는 경복궁의 웅장함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고 저와 제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배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소피아가 추천한 전통시장에서 한식을 먹으며 한국의 맛을 경험했습니다. 남편들은 삼겹살과 소주라는 것을 먹어보았고 제시와 저는 해물파전이라는 것과 떡볶이라는 것을 맛보며 한국의 음식을 즐겼습니다. 리즈와 소피아는 달고나라는 한국식 사탕을 구매하기 위해 자신들이 공부한 한국어를 써보며 가게 주인들과 대화를 시도했죠.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예요? 리즈가 서툰 발음으로 묻자 가게 주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는구나 얘야. 1,000원이에요. 한국 여행은 우리 두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한 고풍스러운 한옥이었는데 마당 한쪽에 놓인 정갈한 장독대와 나무 기둥에서 풍기는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즈와 소피아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흥분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우리가 드디어 한옥에서 자게 되다니 믿어져?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한국의 과거로 들어온 것 같아. 이 느낌 너무 좋아.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시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 긴 하루를 마무리하는 데 딱이었죠. 마리아, 오늘 정말 대단한 하루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시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리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BTS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던 강원도 주문진 향후 해변을 방문했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바다가 우리를 맞이하였고 탁 트인 해변을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리즈와 소피아는 카메라를 들고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버스 정류장을 구석구석 사진으로 담으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진짜 BTS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곳이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사진을 편집해서 SNS에 올리면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하겠지. 소피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남편들은 해변에 드러누워 바닷바람을 만끽하였고 온 가족이 평화롭게 한국의 바다를 즐긴 하루였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서울로 돌아와 한강 유람선을 탔습니다. 강 위를 떠다니며 바라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죠. 특히 리즈와 소피아는 한강변에 펼쳐진 공원과 반짝이는 빌딩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한국은 프랑스 파리와 미국 뉴욕을 합쳐놓은 듯해요. 강과 세련되고 높은 빌딩들이 너무 잘 어울려요. 리즈가 말했습니다. 맞아. 한국 사람들은 좋겠다. 이런 곳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 거잖아? 소피아가 덧붙였어요. 저녁이 되자 저와 제시는 남편들에게 자유시간을 줬습니다. 남편들은 꼭 가야 한다던 전통 술집을 방문해보고 싶어 했고 우리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와 제시 그리고 아이들은 숙소 근처의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찻집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향긋한 국화차는 모든 피로를 녹여주는 듯했습니다. 마리아, 이렇게 차분한 시간을 가진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제시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행은 보통 바쁘고 정신없기 마련인데 여기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느낌이에요. 그 순간 리즈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리즈,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봤던 학생들도 어른들도 뭔가 에너제틱한 기운이 있어요. 소피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한국에 살면 엄청 활기찬 생활을 할 것 같아요. BTS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성공했는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들의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여행의 설렘 속에서 나온 즉흥적인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며 제시와 농담조로 두고 갈 테니 알아서 살아보라고 말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 명동의 거리에서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들은 전날 마셨던 전통술과 한국의 음식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제시와 저는 한국 화장품을 둘러보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BTS와 관련된 기념품을 사고는 손을 맞잡고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리즈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 모든 걸 빨리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소피아가 대답했죠. 그렇게 우리 두 가족의 한국 여행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비행기에 올랐지만 리즈와 소피아는 계속 비행기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며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 그때를 떠올리며 진심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몰고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행 후 우리 가족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딸 리즈와 옆집 소피아는 전혀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행 후에도 두 아이는 매일같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BTS와 한국 문화를 탐구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여행 후유증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받은 감동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 아이의 열정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리즈는 학교 수업을 마치면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나 BTS의 인터뷰 영상을 찾아보았고, 가끔은 새로운 한국어 표현을 배웠다며 우리 앞에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가끔 자신도 모르게 한국 단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하는 리즈를 보고 저는 한마디 던졌습니다. 리즈, 그런데 너 정말 많이 빠졌구나. 요즘은 한국 얘기밖에 안 하네. 제가 반쯤 농담으로 묻자 리즈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죠. 엄마, BTS가 말했어요. 너 자신을 믿어라고. 저는 한국이 인생의 터닝포인트예요. 소피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집에서 들리는 한국 음악 소리나 두 아이의 대화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그들의 열정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시와 저는 가끔 만나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마리아, 우리 딸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 빠졌을까요? 나쁘진 않은데 가끔은 조금 걱정스러워요. 제시가 말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시. 리즈도 요즘은 거의 한국 얘기밖에 안 해요. 그냥 여행 후유증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화를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리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리즈, 유학이라니?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야. 왜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니? 리즈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BTS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 문화, 교육 방식 모두 배우고 싶어요. 리즈, 내가 그곳을 좋아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유학은 내 인생을 좌우할 큰 결정이야. 여기도 좋은 대학이 많잖니. 꼭 한국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뭐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즈는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원하는 건 단순히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왜 이렇게 문화 강국이 되었겠어요? 분명 숨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국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건 이들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을 탐구하고 발전시켜서 제 삶을 살아가 보고 싶어요. 그 말에 남편과 저는 더 이상 쉽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리즈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그동안 그녀가 이 결정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시는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리아, 소피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요. 뭐라고요? 리즈도 방금 그 얘기를 했어요. 제시,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 무시할 수는 없는데 유학이라는 게 너무 큰 결정 같아서요. 두 아이는 부모들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유학에 필요한 조건, 한국 대학의 프로그램,
심지어 장학금 정보까지 스스로 찾아보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리즈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보세요. 제가 조사한 자료예요. 한국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영어 강의도 많고 제가 관심 있는 과도 여기에 다 있어요. 그녀가 보여준 자료에는 한국 대학의 전공 프로그램과 입학 절차, 외국 학생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리즈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 스스로를 믿어보려고요. BTS가 말했잖아요.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요. 남편과 저는 그놈의 BTS라고 말하며 궁시렁거리다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러다 결국 제시 부부와 상의 끝에 두 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리즈와 소피아는 우리 가족과 제시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한국 유학 준비를 시작했고 결국 한국의 유명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의 작별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둘이 함께라면 잘할 수 있어요. 리즈가 밝게 말했지만 저는 눈물이 자꾸만 나왔습니다. 리즈, 엄마는 내가 너무 멀리 가는 게 걱정돼. 보고 싶을 거야. 제가 말하자 리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정말 멋진 걸 배워올 테니까 믿어주세요. 그렇게 두 아이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꿈을 응원하며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죠. 하지만 그 후 몇 년, 다시 한번 우리 가족에게 충격적인 일이 찾아왔습니다. 리즈와 소피아가 한국으로 유학을 떠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두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데 익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리즈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점점 더 적응해갔고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항상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모두 에너지가 넘치고 엄청 매너가 있어요. 저와 소피아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리즈가 낯선 환경에서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신감과 행복이 느껴질 때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소피아라는 친구가 함께 있어 든든했죠. 리즈는 한국어도 꽤 능숙해졌고 자신의 전공인 문화 콘텐츠 학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의 대학에서 개최한 프로젝트 경진대회에 참여해 수상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콘텐츠가 상을 받았어요.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젝트였는데 심사위원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리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리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끝날 무렵 리즈는 저희에게 폭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졸업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요. 한국에서 공부를 더 하고 여기서 제 커리어를 시작해보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리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말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들렸습니다. 리즈, 그게 무슨 말이야? 미국으로 돌아와야지. 내가 여기에서 쌓은 걸 바탕으로 이제 내 나라에서 내 커리어를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저도 미국을 사랑하지만 한국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제 꿈을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에 여기가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했습니다. 리즈가 정말 그곳에서 남고 싶다면 우리가 말릴 수 있을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는 리즈를 위해 많은 걸 희생했는데 너무 멀리 있어야 한다니. 제가 답하자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리즈와 소피아가 한국에서 머물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옆집의 제시와 제시의 남편 역시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두 가족은 대책회의를 하기 시작했고 제시와 저의 주장으로 결국 리즈와 소피아를 만나 결판을 짓기 위해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딸들이 선택한 삶을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을지 경험해보고 판단하자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리즈와 소피아가 살고 있는 자취방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며 우리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리즈와 소피아는 자신들의 삶의 목표와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리즈는 자신이 참여 중인 스타트업 프로젝트와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 그리고 지금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와 소피아가 지금 일하는 팀은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스타트업이에요. 제 전공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소피아는 리즈의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와 남편, 그리고 제시와 그녀의 남편은 말없이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 남편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으며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리즈, 아빠는 그럼에도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스카스데일로 이사를 했는데 엄마와 아빠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했어. 이런 일들은 미국에서도 다루는 일들이고 미국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너의 미래를 그려볼 순 없겠니? 남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제시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소피아, 내가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잖니. 너를 위해 최고의 환경을 만들고 싶었고 내가 그 혜택을 누리며 성공하기를 바랐어. 리즈와 소피아는 잠시 침묵하며 서로를 바라보다 다시 우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리즈는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있는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분이라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은 미국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소피아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한국에서 제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어요. 이곳은 제가 꿈꾸던 무대예요. 문화 콘텐츠부터 기술,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모든 게 저를 도전하게 만들어요. 이곳에 남는 건 단지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저의 미래를 위한 가장 이성적인 선택이에요. 아이들의 확신에 찬 태도에 우리는 더 이상 강하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리즈의 말처럼 그녀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침묵을 깨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더니 우리가 이 상황에 와 있구나. 리즈, 내가 정말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게 내 꿈이라면 우리도 도와줄게. 하지만 내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제시와 그녀의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소피아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리즈와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가끔씩 미국에 들러서 가족들을 보러 갈게요. 그렇게 리즈와 소피아의 부모들인 저희는 자식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며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딸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우리는 그들의 부재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리즈의 빈방을 지나칠 때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졌고 가끔씩 한국에서 온 전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활용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콘텐츠예요. 팀원들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리즈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고 그녀가 얼마나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제시와 티타임을 가지며 대화를 할 때마다 저희들의 주제는 항상 리즈와 소피아였고 타국에서 고생할 것만 같은 걱정에 서로 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딸들은 모두 생각하는 사고가 강하니까 잘 해낼 거예요. 그렇게 미국에 지내던 저희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CNN의 뉴스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K-드라마, K-팝, 그리고 전통 문화까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한국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리즈가 꿈꾸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걸 실감하게 되었죠. 남편은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리즈가 왜 그곳에 남고 싶어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저 나라에는 분명히 특별한 뭔가가 있어. 우리 리즈도 그 일부가 되고 싶은 거겠지. 저도 그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리즈의 선택은 단지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진정으로 열망하는 삶이었음을 깨달았죠. 뉴스 보도 직후 제시 가족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모여 뉴스의 내용을 서로 나누며 아이들의 결정이 옳았다는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리즈와 소피아의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부모로서의 자랑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란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 남편이 말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씨들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인생을 배우고 있는 리즈와 소피아의 결정에 더욱 큰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리즈를 걱정하지 않아요. 뭐든지 헤쳐나가는 한국인들처럼 리즈도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많은 경험과 배움으로 성장하는 리즈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한 해 감동 비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겨울철 독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극심한 만큼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목 건강이 독감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